재난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근무 환경과 교육 여건으로 큰 재해, 불과 장시간 근무에 이어 노동권에 취약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시간에서 저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필수업무 종사자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필수 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란 그렇게 지정된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이제 필수 업무 다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인 2020년 12월 24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에서 필수 업무와 추진 과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뿐 법 제정 이후에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필수 업무 지정과 지원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필수 업무 종사자법에서 종사자법이 제정된 이전에 발표된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보면 이 보호 지원 대상을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요한 업무, 택배 배달 환경위의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를 포함한다고 해서 필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감염 예방이나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정속성 기준 폐지, 돌봄 종사자의 보호 기준 강화, 공공과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의 개선,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대책 마련과 같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로서의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들이 일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1년도 고용노동부 업무 계획에도 일부 반영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오히려 법 제정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고용노동부의 업무 계획에서도 필수 노동자의 지원과 보호에 관련한 사업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최근에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필수 업무 종사자법에 따른 필수 업무의 지정과 지원 체계의 수립 등을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인 조치로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필수 업무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저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수차의 재난을 겪어왔죠. 현재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이고도 공통적인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재난 발생 전에도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상적으로 안정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필수 업무 종사자법에서도 제3조 제2항을 살펴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필수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종사자의 적정 근무 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구조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2021년 3월 16일 재난 발생 시에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 극복을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에 일시적으로 정책 토론회, 연구 용역, 지원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현재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수 노동자의 노동 현황이 코로나19 당시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당시에는 열악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했는데 이후에 좀 개선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필수업무 종사자법 또는 이제 경기도의 조례에 따른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진행된 바가 없고요. 다만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해서 필수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이용해서 요약 정리하는 수준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필수 노동자 규모와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요. 해당 연구에서는 필수 노동을 돌봄 서비스와 보건의료, 운송 서비스, 환경미화 분야로 범죄화하고 각 업종의 관리자 직업을 제외하였을 때 필수 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22년 기준 약 48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상태이고요.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서 전체 필수 노동자의 약 60%가량이 여성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는 90%, 보건의료는 75%, 환경미화는 거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운송업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4% 초반 수준으로 남성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 성별 직종 분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약 25%가량, 60세 이상이 35%가량으로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이 약 60%에 달하며 점차 고령자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운송업의 경우에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비중이 소폭 늘었는데 이는 배달업의 증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는 이 젊은 연령층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커서 15세에서 39세 사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수준으로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산업별로 필수업무 종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가군의 고용 취업자, 이제 주로는 이제 그 일반 개인에게 고용이 되거나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97.4%가 필수업무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보건 및 사회복지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80%가 필수 업무 종사자에 해당된다. 운수 창고업의 경우에는 65%가 필수 업무 종사자에 해당했고, 이제 산업별로 필수 업무 지정도 어느 정도는 그러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필수 업무 종사자의 약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비중이 30%가 많습니다. 운송업의 경우에는 56.6%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입니다.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종사상 지위는 전체 필수 노동자의 81%가 임금 근로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운송업의 경우에는 47.2%가 비임금 근로자로 조사가 됐는데요. 아마도 대다수 특수고용 종사자, 개인 사업자 형태가 많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시 일용 계약직인 비정규직의 비중이 49.7%, 약 절반 가까이가 되죠. 그리고 평균 근속 기간은 5.3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제 근속 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돌봄, 인수, 환경이하 영역 모두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50%, 1에서 3년 미만인 경우가 약 17%, 3에서 6년 미만인 경우가 14.4%로 근속이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대략 25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전산업 평균이 340만 원이니까 전산업 평균의 약 75%에 불과한 수준인 겁니다. 전 직종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 내의 전 직종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의 경우에는 남성 대비 여성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이 60%고요. 돌봄 직종의 경우에는 75.5% 여성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노동자 지원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 정책의 급격한 입장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진정으로 후속 조치와 관련 논의가 전혀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필수 업무의 지정과 지원을 재난 상황이 발생한 후의 역할로 축소를 시키고 있고,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 이후에 이렇다 할 후속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던 재난 상황을 경험하면서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국민의 생명, 신체,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대부분 고령자 비중이 높고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높은 성별 임금 격차와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적인 필수 노동자 중 하나인 운송, 택배, 돌봄, 요양 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수차례 공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 업무와 종사자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공통 필수 업무로 지정하고 해당 종사자들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사주 쿠팡 전국 택배 노동조합 쿠팡 택배 일산지회 부지회장 성공입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의 택배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됩니다. 그동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2014년도에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서 국토부에 택배업을 등록하고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택배 회사로서 택배업을 시작한 거는 2022년 작년 초고 이제 2년차를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업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이제 CJ나 이제 한진, 롯데, 우체국 등 기존에 있던 택배사들의 이제 노동 현실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전국 택배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각 택배사의 이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차례 이제 투쟁, 파업 등이 진행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택배 회사들의 이제 노동 조건은 많이 알려지고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반면에 쿠팡의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현실은 여전히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은 다른 택배사와 다르게 배송구역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택배사는 표준 계약서에 택배 노동자가 배송해야 될 배송구역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쿠팡이 대리점과 계약을 할 때 이미 배송구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독점적인 권리 또는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서에 계약을 하면서 그 대리점과 기사들의 계약에도 위스탁 계약에도 배송구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쿠팡은 택배 기사들에게 수행률 한 6가지, 7가지의 이제 수행률 기준에 따라서 이 수행률의 미달 또는 수행률의 부족을 명시로 이유로 택배 기사들의 배송구역을 강제로 회수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은 실제 이제 일하는 기사들에게는 일상적인 해고인 거죠. 그러니까 해고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은 일상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에 맞추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 부강도의 노동을 단순히 이제 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의무 교자목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은 일상적으로 매년 연말에 일방적인 이제 수수료를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러니까 대리점과 쿠팡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연말이 되면 일방적으로 배송 단가를 삭감을 합니다. 작년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원에서 50원 정도 삭감을 했고,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전국에 460개 영업점과 지금 이제 단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평균 한 100원에서 많은 곳이 최고로 많은 영업점이 250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한 달 최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쿠팡은 그 단가를 삭감하는 명분이 올해 20%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를 삭감하고 내년도 물량이 30% 늘어날 거기 때문에 기사들은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 수익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의 늘어난 물량을 배송을 하려면 기사들에게는 분류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면 물건을 적지 않은 시간도 더 걸리고, 배송 시작 시간이 더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보통 똑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대략 한 2시간 정도의 노동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쿠팡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한 2주 전부터 물량을 최대 물량으로 늘리면서 지금 택배 기사들이 심지어는 이제 5시에 일을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정해놓은 배송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3회전 배송을 지금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기사님들 지금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 대부분 다 한 100에서 150개 정도 배송 물량이 지금 늘어나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늘어난 물량에 대하여서 쿠팡의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쿠팡은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2회전 이상의 다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시스템입니다. 쿠팡은 다른 택배사는 이제 한 번에 자기가 배송해야 될 물건을 다 받고 싣고 나가서 배송을 하면 끝인데, 쿠팡은 3가지의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간 배송 물량, 당일 배송 물량, 신선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3가지 이제 상품을 시간대가 다르게 분류를 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간 배송 물량만 물건을 받아서 저희가 배송을 하고, 오후 2시 넘어서 분류가 시작돼서 분류되어 내려오는 당일 배송 물건과 신선 상품을 오후에는 다시 싣고 배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8시까지 신선 상품을 먼저 배송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상 배송 시스템이 그렇게 짜져 있어서, 그래서 8시 신선 상품을 배송을 하다 보면
8시까지 이제 신선상품 먼저 배송하고 나머지 당일 배송 상품을 또 배송하는, 그래서 하루에 똑같은 집에 주간 배송 상품 배송하러, 신선 상품 배송하러, 당일 배송 상품을 배송하러 한 집에 하루에 3번 배송을 하게 되면은 이런 데 배송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하는 이 쿠팡 택배 기사님들의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택배사와 다르게 이제 주간과 명절 연휴 근무도 강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쿠팡은 현재 굉장히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과로사, 첫 택배 기사님들이 내몰려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올해 10월 달에 경기도 군포에서 신화 배송하던 택배 기사님이 신장 비대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뒤에 경기도 김포에서 주간 배송하시던 택배 기사님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같은 쿠팡의 배송 시스템과 택배 노동자들 처해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장시간 노동, 이런 과로사 문제가 계속해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상황, 실태, 처우 개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지역본부 주식시장 맡았습니다. 박문성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택배업을 종사한 지가 한 10여 년 좀 넘거든요. 제가 택배원인지 택배 아까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 송도구 쪽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우체국 택배 차량을 보면 앞에 그 본네트라고 그러죠. 앞에 보면 우편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건은 우편이 아니고 화물이죠. 택배지. 차 실려 있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보통 우편 집배원이냐? 공부하고 다니면서 소방차 그런 것처럼 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아파트를 배송하는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안에 우편이 있어요. 보고 싶다라는 거죠. 궁금하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니 마음속에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동심을 깨면은 대파스, 쌀 이런 것도 사실 좀 있는 그런 일단 제가 택배를 해보면서 좀 괴리감 이런 게 좀 한번 좀 있었던 거 잠깐 앞에 좀 말씀드려보는 것 같고. 우체국 택배 노동 실태를 뭐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체국 택배가 재작년 사회적 합의고 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당기는 사회적 합의 이거를 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보편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이제 이루어질 줄 알고 현장에 그 당시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근데 현재 실제로 우체국 택배 노동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좀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무법천지, 노조 파악의 공략이 좀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우체국 택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우체국 택배의 공식 명칭이 현재는 우체국 택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체국 소포라고 되어 있고, 우체국 택배를 소포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도 우체국 소포라고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실제로 업무는 택배를 배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시죠. 등기소포라고 이제 갑니다. 소포라고 하지도 않고 등기소포라고 하니까 소포인지 택배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체국 택배는 물품명이 정확하게 고객에게 이제 메신저로 이렇게 발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자사 상품을 배달하는 쿠팡이나 이런 상품들은 예를 들어 GS모터스나 그런 상품들은 상품명이 갑니다. 이렇게 뭐 푸마 3종 세트를 샀다 그러면 3종 세트를 배송해 어떤 물건인지 아는데 등기소포 6078 이렇게 가다 보니까 택배인지 등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백박스는 내가 실제 배송해야 되는데 우편함에 넣으시고 가세요. 이건 좀 대리가분도 사실 우편 현장에 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거 못 넣어요? 뭐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체국 형제는 이제 공식 명칭은 택배가 아니고 이제 소포로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택배 그 택배를 하면 중량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량물은 아니고 소포로 배달하고 있냐? 사실은 그 소포라고 또 규정할 수가 없죠. 소포라고 얘기하면 뭐 한 5kg 미만 정도로 우리가 사람한테 보고 그래서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하는 이유가 공식으로 내려놓은 것과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요 말씀에 제가 우체국 속보냐 택배냐라는 그 취지는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그 자신들이 자기들은 우편 사업자이고 대부분 복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을 주장하고 단정질 수 있는 법은 우편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청 노동자들하고 택배 노동자들은 현재 우편법을 사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우정부 사업본부의 이제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 고용 구조가 단일 구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업종별로 해가지고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분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편도 우편 집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있고 편지나 우편을 하기 위해서 또 1차 걸러주는 센터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해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청 구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내세운 우편법을 적용받는 1차적인 그 고용 구조가 정규직 국가공무원인 흔히 얘기하는 집배원들 고용 3만여 명의 일단 인력기준 고용을 내세워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표적인 또 다른 하청 구조가 한 3,800명 정도 되는 하청 구조이고 위탁 택배 배달원들이 일단 두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시기하게 3,800명의 위탁 고용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본인들은 실제로 배달하는 물품이 우편이 아니고 택배이기 때문에 택배법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입장이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택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편 사업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그런 양상이 좀 이제 사실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은 실제로 우편법은 일에 대해서는 우편법 적용을 받지만 고용이나 어떤 임금, 사후 같은 경우 우편법 적용을 제외대상에서 사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은 본인들은 우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집배원이 아니고 택배 노동자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우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서 한 6년 전, 7년 전에 자기네들 특수고용노동직의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단체 노동조합 단체를 결성을 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 내에 집배원들과 하청 노동자들 간에 크고작은 마찰을 좀 발생이 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언론의 택배 노동자들을 가로사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는 배경이 최근에 이제 우정사업본부 경영 수지를 분석을 잠깐 해보면
우정사업본부는 보통 이제 회계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의 예금과 보험의 사업이 이제 그 범위가 하나가 있고, 일반 회계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편 사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예금은 뭐 한 1,500 정도 연간, 뭐 보험 같은 경우는 1,800 정도. 그렇게 이제 특별회계들은 계속적인 1년에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우편법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00억 정도 매년 손실이 발생이 되고 나서 요런 손실이 발생이 된 지가 한 4, 5년 정도 아마 계속 되어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회계로서 자체적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일반회계 구조상 특별회계의 어떤 잉여 보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제 3만 명의 정규직 국가 공무원 정규직 직계원들과 하청 노동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정규직 직계원들이 담당하는 우편 사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 우편 사업마저도 이제 산업 변화가 좀 있었죠. 뭐 페이퍼레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고지서 같은 거, 핸드폰 고지서를 보면은 그런 고지서들이 모바일로 다 가는 이런 것들이 내다 보니까 이제 우편 사업의 적자가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청 구조와 일반 정규직 구조의 어떤 이런 노동 구조가 대립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형성이 되고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대부분 상태가 좀 발생되지 못하는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열어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특수고용 노동자 우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을 아까 이제 이성공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우편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본인의 차를 사서 택배 종사자들은 원래 이제 화물운송법에 적용을 받고 그 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배낭바 영업용 임시적으로 발생해주는 그 배낭바의 비용을 이제 그걸 좀 받아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죠. 그 번호판을 산다라든가 영업용 번호판을 사야 되는 이런 거를 우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차를 사야 되고 본인의 어떤 그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들여서 영업용을 사야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우체국 택배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좀 손실 부분이 또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배낭바의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배낭바의 어떤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임금이 삭감이 돼서 똑같이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보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우정사업법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정규직의 3만여 명의 인력 구조와 3,800 명의 어떤 이런 인력 구조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양립하지 못하는 그렇게 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고용 문제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 내에서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직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장에 좀 많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구구조로 우정사업본부 내 택배 종사자들이나 정규직 직원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구구조를 헤쳐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자비정성부 소속의 우정사업본부 내를 편집되는 것이 아니고 우정청의 어떤 성적을 통한 부분 자체적으로 예산과 독립적인 이런 예산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것과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 종사자들 간의 어떤 이기 돌파를 위한 어떤 이런 간단회가 진행한다든가 이런 해법들이 당장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실 좀 직면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국 사회 서비스 원이라고 하는 거 2019년
또한 마찬가지로 2019년도 9월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그래서 노동조합과 힘차게 투쟁해서 2021년도에 돌봄직 요양서비스직이거든요. 돌봄직 요양보호사 20명 경기도 안에서예요. 그 다음에 2022년도 대체직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타 등등에서 돌봄직으로 해서 거기 1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8명의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있는 돌봄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여기에서 제가 명수나 이렇게 기간을 말씀드린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불과 0.1%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경기도 내에서만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동돌봄조사, 요양보호사, 방과후주동조사, 사회복지사 이런 기타 등등의 돌봄을 하는 업종들이 다 모여서 대상자들이나 이런 거를 진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용의 불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치는 거는 돌봄은 국가 책임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그걸 아직 개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480명 정도에서 490명이 무기계약, 그러니까 정규직이었는데 예산 삭감, 100억 예산 삭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회복을 한다 하지만 이게 일용직과 다름이 없이 그 다음에 경기도만 해도 더 이상 그 38명 외에 무기계약직은 채용을 않겠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다 단기 사역인 비정규직으로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하겠다. 사업은 뭐 신중년 사업이라 긴급돌봄 사업이다. 틈새 돌봄이다 해서 등급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독거 어르신이나 아동들, 지역 아동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해서 양산시키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걸 가지고 좀 싸워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이게 좀 더 확대돼야 되고 좀 더 돼야 되는데 이제 인형화를 국내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하고 나고 이게 필수 노동자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제 전문적에게 지금 황당하고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뭐냐면은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도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서 원총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2010년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사건의 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한 겁니다. 그리고 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기능적 분업과 계약관계의 다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간접 고용이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해 가면적, 중층적 노사관계의 법적 공백 상태가 왔었습니다.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는 것 첫 시도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기준 택배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만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이 온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판례를 통해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지난해 12월 28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화하며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의 확대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2조 5호에 보면은 노동쟁의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사 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규정해 이익분쟁 여기 보면은 그 내용들이 정리되는데 임금 인상, 자녀 개정 등 근로조건에 기준에 관한 관리에만 관한 부분만 쟁의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에서
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96년도 노조법 날집 통과 이후 사라졌던 권리 분쟁이 제2행위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역, 불이행, 부당 노동행위, 구제, 해고자, 복직 등 이것들도 제2행위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조법 2조 5호에 보면.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사용자가 노조 단체 교섭이나 제2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어도 배상을 노동자나 노조에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서울 쇼트공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점심시간에 노동가해를 풀었다는 이유로 노조를 상대로 8,2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8월 이건 빼고 노조 활동을 옥죄는 이런 이제 손해배상이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신원보증인에까지 남발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신원보증인은 주로 가족이고 또 그 가족과 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있었는데, 노동자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가족의 급여와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가하면서 가정 파탄의 생존 위기를 내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불법 파업을 이유로 민형사상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좀 단어가 좀 그런데 부진정 연대 대책 책임, 연대 책임.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공동으로 발생한 그 연대 책임을 나눠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다 냈어요. 그러면 그걸 부상고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법은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너는 손해배상에서 빼줄게, 아니면 손해배상에서 너는 제외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권리를 이제 포기할 때 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딱 정해놓고 규정을 신설하고 신원보증인에게 노조활동을 인한 손배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이제 한 것이 요 3조입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후에 운동본부였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우 변호사는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정안이 손배 가압류 남용 사항을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의무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배 폭탄을 막으려면 최소한 개별 조합원이나 단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못하도록 국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가 통과됐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보 노동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 제대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라고 하면 인공의 성격을 지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실제 필수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보다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택배 같은 경우는 무료 서비스법 여기에 사실 고용관련해서 안정될 수 있는 법률을 예를 들면 다 있잖아요. 6년간은 약간 6년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국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그러니까 파업도 원래는 표준계약서는 다 작성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관리 감독을 안 하는 자기 역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노동자가 이런 부분 성격에 맞게 저는 하면서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지고 사용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관리 감독과 관련돼서 차별 균형 역할을 해야 된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 권력이 한 부분이 국가기관에서도
국토부에 그냥 점검 관리만 하지 말고 제대로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공고된 바가 있어요. 직접 민원도 넣으셨잖아요. 네. 결과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노력하겠습니다. 속방 CLS에 통지했고 네. 통지했으다 이거로 끝이고. 사실은 택배는 위탁 배송이잖아요. 사실은 위탁을 없애야 되는 거죠. 한진이면 한진이 그냥 직접 고용하면 되고, 쿠팡은 쿠팡이 그냥 고용하면 되고, 우체국은 그냥 공무원으로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고용하면 되고,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 그냥 방안으로서 이제 사회적 직무 문제를 의견을 제시하는 그 연구자를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무 문제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직무 성과 문제는 아니고요. 이 사회 특정 직종 분류에 따른 표준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종, 그 산업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해서 이게 이제 특정 사업장에서 연결되는 경력을 쌓지 않아도 예컨대 요양보호사로 5년 10년을 되겠으면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그 경력이 인정되는 그 직급의 부수의 직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직무 문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것이 저는 이제 최근에 사회에서 우리나라 지금 다단계 그 사업 수탁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꽤 중요한 필요한 논의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 일정한 정부의 지원, 예컨대 요양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준 가이드라인으로서 강제하는 역할, 그 다음에 택배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강제하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택배 노동자로 한 가지 이제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뭐 사회법을 제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습니까? 예방도 하도록 이렇게 살더라도 이루어지는데 이번 앱은 지금 2년, 3년이 지난 시점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점검해야 될 주체가. 거기 유지되고 지탱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관리와 뭐 이런 것들이 시행에 대한 우리가 법과 시행령을 뭐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첫 사례로 사회가 되는 걸 이루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뭐 부가적인 거라도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나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만 실태가 과연 개선이 됐는가라는 평가 지점도 없고, 반려감독을 하는 주제가 이거 어디다 연락해야지? 신체 대표에 참여하니까 어디다 연락해야 되나? 고용노동부에다 연락해야 되나? 청와대 고용노동부는 이게 이제 모호한 거예요. 이 사회적 합의문이라는 부정한 어떤 이런 카드를 이루었으면 기술적인 관리나 책임 기관이 반드시 명시가 되고, 또한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좋은 의견. 그리고 이제 사회